여러분 왜 빵빵할까? 자, 우리 서로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그 68쪽에 보면 우기에 맞춰서 이동하는 사vanna의 동물들이라고 해서 우기에 맞춰서 동물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동물들은 어떻게 그 우기가 오는지 알고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동물들이 풀을 먹고 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날의 날씨나 아니면 약간 온도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알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생체시계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생체시계. 그래서 서로한테도 생체시계가 있고 사람한테도 생체시계가 있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던가, 뭐 잠이 온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 같은 경우가 그 개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그 낮에는 꽃이 피는데 뭐 밤에는 뭐 시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체 시계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체 시계와 외부 환경이 너무 급하게 바뀌면 그 사이에서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바나의 동물은 왜 대이동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어, 여기서 대이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줬지 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책에서 특별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떤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런 생체시계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서로가 추측했던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바나의 동물들은 왜 대이동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이동하는 이유는. 왜 아까 답을 해놓고 지금은 또 심각해? 아까는 답을 했잖아. 이동하는 이유는 뭐야? 어디 있어요? 어? 너 아까 이동하는 어디 이유,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이동하는 이유 뭐라고?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기온이나 온도에 따라서 뭐 때문에? 기온이나 온도가 왜? 그래서 뭐 음, 음? 이유는 간단하잖아.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먹이 때문에? 모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모기가 왜 문제인데? 음? 모기가 왜 문제야? 음, 얼룩말, 누, 뭐 먹고 살아? 풀이요. 풀 먹고 사는데 풀이 왜? 그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은 싹이 나요. 그래서 건기 때는 풀이 말라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풀이 말라서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없어. 그럼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뭐 한다는 거야? 이동.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데 그거 역시 나중에 이제 다시 아까 건기였던 곳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우기. 풀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또 먹이를 찾아서 그들은 뭐 한다는 거야? 이동. 내려오겠지.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은 먹이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먹이를 결정짓는 부분은 뭐 때문에? 우기와 음, 건기라는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 우기와 건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기와 건기 대신 우리나라는 뭐? 장마. 아? 여름이랑 겨울.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바 뭘 갖고 있는 거야? 계절. 사계절을 갖고 있는 사계절. 그래서 사계절을 갖고 있는 곳에서 사는 생물들의 특징이 있는 거지. 그 사계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이 있어?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로 가요. 아? 다른 나라로 가요? 뭐가? 아, 겨울잠을 자요. 그렇지. 겨울잠을 잠으로 인해서 겨울을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서로가 얘기한 대로 이른바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동을 해서 기온을 맞추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지. 결국은 그 기후가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뭐가 다른 점이 약간 동물들과 인간들이 다른 점. 그 체온을 음, 그 밖에 있는 체온에 따라서 응? 자신의 온도가 음, 바뀌지 않게 음, 무기, 도구를 사용한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이 동물들은 다시 두 가지야. 하나는 지금 서로가 말한 대로 변온 동물. 변온 동물은 바깥의 기온의 변화에 따라 자기 몸의 온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추우면 온도가 떨어져서 활동을 안 해버려, 그냥. 그 에너지를 안 써. 그리고 버텨. 그러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몸이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항온 동물은 늘 온도가 일정해. 음, 자, 늘 온도가 일정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 변온 동물과 달리. 음, 겨울에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야 되고, 올해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차게, 시원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까 변온동물은 온도 떨어지면 춥게 살고, 온도 높아지면 덥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따로 에너지가, 난방비, 냉방비가 안 들어,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쾌적하게 살려면, 어? 따뜻한 온도, 뜨거운 온도면 에어컨 틀어서 냉방비 들고, 추운 온도면 난방 틀어서, 난방비 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온도 유지한단 말이야. 사람의 몸도 동물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은 그걸 조종할 수가 없어요. 조종을 어떻게 해? 음, 그 조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철새 같은 경우는 추우면 뭐 음, 하고 수가 더운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 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기후를 찾아간단 말이야. 사람도 그래? 아니요.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추우면, 그 다리에서 응, 따뜻해지게. 그렇지. 추우면 옷을 껴입는다던가 아니면 난방을 한다던가 그러잖아. 그런 부분들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지. 그리고 사람은 또 한 가지 대단한 점은 이른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을 끝없이 넓혀간 거야. 원래는 저 알래스카, 어? 그 추운 곳에 살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곳에까지 가서 살 수 있도록 개척을 한 거랍니다. 또는 아주 뜨겁고 더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개척을 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했던 서로가 말했던 그런 도구의 이용, 기술의 이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바나라는 말의 뜻이 뭐래? 여기 쪽수가 68쪽 아랫부분에. 음, 나무가 없는 평야. 나무가 없는 평야라는 뜻, 사바나. 그래서 식생의 이름이다라는데 식생의 이름이라는 게 뭐야? 식생의 이름. 그러니까 뭐 땡, 식생의 이름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요. 거기에 어떠한 식물이 사냐고. 아, 열대우린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정글 같은 데 있는 데도 있고, 뭐 툰트라 지대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식물이 주로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바나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없는 평야라는 그러한 식생지대를 뜻하기도 한단 말이야. 동시에 뭘 뜻하기도 한데 기후. 열대기후다, 온대기후다, 냉대기후다, 한대기후다 이런 것 중에 사바나 기후다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초원, 사바나, 열대 초원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열대 기후의 특징은 69쪽. 그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8도를 넘는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18도, 평균 기온이 18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8도면 보통 우리나라 어느 날씨? 가을, 봄, 한가을 날씨. 그게 최고 추운 때라. 그 부분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열대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바나 같은 경우가 그럼 열대우림하고 다른 점은 뭐라는 거야? 그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렇지. 열대우림은 1년 내내 뭐 한 거야? 습한 거야.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열대우림은. 근데 사바나는 그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거고. 사막은 사막이요? 사막은 어떻게 당연히 계속 건조해요. 계속 건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열대우림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사막은 1년 내내 건조한 거야. 그 사이, 그 사이가 사바나. 그래서 사바나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사막 쪽에 가까운 사바나는 뭐가 더 길고 건기, 건기가 더 길고 반면에 열대우림에 가까운 사바나는 우기. 우기가 더 길고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사바나와 관련되어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0쪽 중간에 사바나의 나무 종류가 뭐래? 아카시아 바오바브 나무. 아카시아고 바오밥 나무 들어봤어? 바오밥 나무? 네. 아카시아 나무 알아 혹시? 아니요. 어? 아니요. 아카시아 나무 못 들어봤어? 네. 아,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거라고 합니다. 잠깐만 보자. 어, 나무 못 봤어? 이 아카시아 못 꽃 봤어요. 못 봤어? 요게 우리가 보통 네. 아카시아 나무를 알렸는데 사실 이거 아카시아 나무 아니랍니다. 원래는 이게 아카시 나무야, 아카시 나무. 그래서 진짜로 아카시아 나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요게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게 이게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가 잘못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바오밥 나무는 이런 나무 혹시 본 적 있어? 무슨 이게 어디 나오더라? 이- 머리 남자. 아? 머리 남자. 어린 왕자 그래. 그 바오밥 나무. 이게 실제로 저기 아프리카에 있어. 사바나 그 이쪽에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자랑해야지. 선생님이 지난 언제 가을이지? 어디 갔다 온지 알아? 아프리카. 앞에 갔다 왔다고 선생님 자랑했지 그때. 네. 자랑 안 했어? 했어요. 자랑했어. 아주 꼴보기 싫었어? 아, 이거 아니오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었나 보네. 이거 어쩌면 좋아. 아, 그 선생님이 요 동물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 바오밥 나무도 보고 오고 아카시 나무도 봤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책이 안 나네. 그 기억이 안 자. 이현 작가가 쓴 이현 작가가 아닌가? 사자왕, 그 책 제목 뭐지? 5권짜리 책이 있는데, 초원에, 열대 그 사바나 기후에서 막 이렇게 사자들이 막 뭐 하는 얘기 있는데, 그, 어, 우리 봤을 거, 가을, 네. 그치. 그 동화가 요 사바나 기후 그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이동하는 그 얘기를 막 다루고 있잖아. 그 작품이.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야기했고, 자, 그럼 이거 다 끝났다고? 네.
자, 그러면 지리학이란 무엇일까? 어떤 학문일까? 이 책은 그 지리에 관한 거니까 먼저 지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학. 뭘 보고 지리학이라고 했냐? 음, 지리학. 음. 제 1챕터가 지리학에 관한 거잖아. 음, 공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공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리하면 뭐 땅, 기후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지리학이 단지 그런 땅이나 뭐 이런 기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이라고 그 지리학을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쪽에 사실 이거 무슨 시간에 배우는 거야? 35쪽에 나오는 내용이. 15쪽, 15쪽, 미안, 15쪽, 15쪽. 15쪽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이 앞부분, 첫 번째 문단은 무슨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거? 역사? 그치, 역사 시간에 배우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 한반도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남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 통치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다 우리가 그, 뭐야, 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역사 시간에. 근데 이 책에서는 이것들이 역사 시간에만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지리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반도가 지리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소련, 지금 러시아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쪽으로 어, 태평양, 이 해양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가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 태평양 진출을 뭐 해야 돼? 막아요. 막아야 돼. 막는 최일선으로서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지정학적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18쪽 넷째 줄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다리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 문화적으로는 문물이 규류되고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유리하고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운명, 한민족의 운명을 공간적으로 바라보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합친 종합과학의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 지리학이다. 시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합쳐진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랐어.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리학 하면 지리 시간 맨날 배우면 지도를 보고 뭘 외워라, 뭐 산이 높냐, 낮냐, 맨날 평야지대가 뭐니, 맨날 이런 거 배웠거든. 그 지리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지리의 그런 개념들을 그런 자연물에서만 놓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공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뭐 지리학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쪽에 보면 그 수리적 위치라는 말이 나와 17쪽에 여기 밑에서 둘째 줄.
밑에 둘째 줄. 네. 수리적 위치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한반도는 중위도에 있어서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아름답다. 아, 그 여기 나오는 수리적 위치라는 게 뭐야? 음, 수리적 위치라는 말. 이 책이 나빠. 어려운 말 쓰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아니에요. 해줬어. 이런 식 나쁜 책이야. 아니면 서로 입장에서 만약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아직 네가 읽을 책이 아닌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다 아는 말만 나와. 그러면 그 너가 그 책 역시 너가 읽을 책이 아니야. 왜? 그럼 수준이 너무 낮은 책이야. 근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뭐 아는 말보다 어려운 말이 더 나와. 그럼 그거 역시 너가 읽을 책이 아니야. 아직은. 나중에 읽을 책이야. 근데 이제 대부분 아는 말들인데 몇 개 모르는 말들이 있어. 그럼 자기 수준에 맞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제 방법이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찾아서 공부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는데 수리적 위치에서 그 수리적 위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지구를 우리 가로로 나누는 거. 실제는 없어. 실제는 없는데 가로로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 그치, 위도.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는 게 경도, 아, 위도 경도. 그래서 우리가 그 독도는 우리 땅 그거 노래 외워? 서로야?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못 외워? 동경백 35, 뭐 어쩌고 이런 거. 후기 47, 뭐 이런 거.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안 부른단 말이야? 그렇구나. 거기에 보면 동경백 할 때 경도 동쪽, 서경이 동경하고 뭐 위도를 남이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야 좌표를 만드는 거지. 가로선 긋고 세로선 긋고 그 지점이 어디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수유적 위치. 이 수유적 위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절대적 위치를 보고 수유적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책이 안 나왔는데 지리적 위치라는 말이 있대.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대륙이냐 해양이냐 반도냐 뭐 산천 지역물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위치를 보고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가 대륙과 그 태평양 바다를 잇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관계적 위치라는 게 있대.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가 바로 관계적 위치. 우리나라는 이른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4대 강국이 어디? 우리나라를 둘러싸여 4대 강국. 일본, 일본, 중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는 어디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보통 4대 강국 둘러싸는데 그 하나에 뜬금없게도 우리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나 가야 되는 어느 나라? 미국? 미국이 그 4대 강국에 둘러싸였다고 얘기를 음? 했어. 뭔 말이야? 근데 세 개 나라는 그 사실은 세 개 나라도 러시아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옛날에는 별 큰 의미가 없었어 사실 러시아.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기 시작한 거는 대한제국 이후야 사실. 그 전에 러시아 우리나라 별로 이렇게 문제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두 나라 어디 일본이랑 중국.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러시아와 아까 봤던 미국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이 네 개 나라 중 어디? 미국.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4대 강국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관계적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지리라는 부분에서 우리 지리를 할 때 옛날에는 그 수리적 위치나 지리적 위치만을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책에는 관계적 위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정말 살아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지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똑같다 똑같 달라진가? 달라져요. 달라지더라라는 얘기. 심지어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럼 그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냐라는 얘기. 그런 일이 음, 벌어진 이유. 그
그 판이 충돌하면서 판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야? 판의 충돌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지진, 음. 또 판의 충돌로 음, 벌어지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아, 이런 네, 것들이 다 판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있어. 어디? 자주 일어나. 일본, 일본, 뉴질랜드 이런 자주 일어나. 왜냐면 그 나라들은 판과 판 사이에 껴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더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책 22쪽에 뭐 판들이 보여. 보여? 네,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뭐 필리핀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렇게 남극판,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이런 판들, 북아프리카판, 남아프리카판 이런 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그 사이에 일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도 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바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과거에는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일 수도 산? 있다.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건 솟아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곳에 세 가지가 뭐 27조 국가의 영역을 세 가지 영토, 영해, 영공, 그렇지. 영토는 땅, 땅, 영해는 바다, 바다, 영공은 하늘, 하늘. 그게 이제 우리 국가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는 뭐 당연히 너무 쉽지. 영토는 뭐와 뭐겠어? 나라와 나이, 나라, 나라와 나라인데 영토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뭐 현대, 섬,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아예 정의가 되겠어. 땅이 땅. 근데 그 땅인데 땅이 육지와 그 섬,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영토라고 영토. 영해는 바다, 바다인데 우리 바다냐. 영토로부터 약 22km의 바다, 영토로부터 약 22km를 우리가 우리의 영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22km 바깥으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요. 다른 나라의 영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곳을 우리가 뭐라 불러? 공해. 음, 공동의 바다라고 해서 공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22km까지라고 했는데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서 22km 범위 안에 있어. 그럴 경우에 이제 22km까지가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이 바다가 누구 바다냐를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해라는 게 있고 영공은 그 상공 10km의 정도. 어, 하늘로 해서 10km까지를 이렇게 그 나라의 영공이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그 영공에 화학 없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그 공군 비행기 출동해갖고 내 쫓고 막 안 나가면 너 쏴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10km까지기 때문에 그 위는 누구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영공. 그 영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육지와 바다의 위까지 다 합해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영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태와 영토, 영의 영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29쪽에 보면 요게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28쪽부터 28쪽. 28쪽에 보니까 지도 보여?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점이라는 게 있지. 그 기준점이야, 기준점. 그다음에 이제 직선기선 해갖고 저기 점점점 표시해 놓은 거. 그건 기점을 이은 선이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연결된 걸 뭐라고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해선. 영해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 12해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12해리가 안 되는 대한해 같은 좁은 바다에서는 3해리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영해하는 법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 아까 선생님이 그 두 나라 사이가 가까운 경우에는 12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동해안은 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베리아가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그 섬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뒤 그 기준으로부터 시베리아까지를 영해로 이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사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33쪽 예, 카르스트 지역, 카르스트 지역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카르스트 지역이 뭐래? 음, 급경사의 산지. 화처럼 솟아오른, 음, 맞나? 모양의 봉우리 지형. 음. 이게 자, 음. 네. 그 카르스트라는 어떤 그런 지형은 결국은 석회암 지형, 석회암 지형을 보고 카르스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석회암은 뭐야? 그냥 석회암. 무슨 아? 돌? 돌지, 돌. 그 돌이 이제 그 암석이라는 것들이 커다랗게 세 가지 종류의 암석이 있어. 하나는 퇴적암이라는 게 퇴적. 퇴적암. 뭘 보고 퇴적암이라고? 모래나 조개 껍데기나 진흙 같은 게 쌓여서 오랫동안 다 퇴적돼서 퇴적이 쌓인다는 뜻이거든. 쌓여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거. 그게 돌이 된 거. 이걸 보고 퇴적암이라고 해. 그 퇴적암 중에 바로 조개. 조개가 쌓여서 오랫동안 굳어진 것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석회암이라고. 석회암, 그 다음에 이렇게 쌓여서 바위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뭐가 흘러? 용암, 용암, 마그마가 흘러. 그 용암이 식어서 굳어지지. 그럼 그게 바위가 돼. 그럼 바위를 화성암 들어봤어? 네. 화성암, 화성. 그리고 뭐 그 도라로방 보면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거 있잖아. 그 현무암. 그것도 화성암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요 화성암이나 아니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변해. 그걸 보고 변성암. 그래서 보통 이제 돌을 크게 나누면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나뉘. 그리고 퇴적암 중에 모래가 묻어서 되면은 뭐 사암이라고 그러고 어? 바로 조개가 묻어서 되면 그게 석회암이라고 석회. 이러한 조개가 묻어서 되는 석회암, 그 석회 동굴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고 무슨 지역? 카르스트. 그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럽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카르스트라는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말이 지리학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지리학 배우게 되면 뭐 카르스트 지형이다 뭐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서 그 이론 책을 읽는 기회에 그런 낱말과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카르스트 지형. 자,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했던 곳 알아? 네. 평창 동계올림픽 했던 지역인데, 이 평창이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스키장 같은 거 만들기 쉬워가지고 겨울 저기 눈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쪽이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거 평창이라는 부분이 어, 지금은 이렇게 산지지만 옛날에는 고원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 30쪽에 평창은 과거부터 셋째 줄에 뭐 했다가 평창이 과거부터 음, 바다, 음, 산지, 음. 평화, 고원. 바다에서 산지와 평야 고원의 과정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앞단에서 연결됐던 것들로 보면 앞에서 그 판의 충돌로, 그렇지. 네. 지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회가 그 뭐에 재료되냐면 시멘트 알아 시멘트? 네. 지금 서울의 집 아파트 그 벽이나 이런 게 다 시멘트하고 뭐 이렇게 철근하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거거든. 그 시멘트가 바로 그 석회암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시멘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조개가 부서진 거라고 했잖아. 그럼 그곳이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야? 평야. 평야? 평야에 너는 조개가 있냐? 서로야? 새로운 발견인데? 어? 조개가 평야에 있어? 해안. 해안, 바닷가, 해안이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석회암지대에 있는 것들, 시멘트 공장, 그 석회석 갖다 쓰는데 그곳이 지금 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조개 껍데기가 묻어서 된 거라면 거기가 과거에는 해안, 바닷가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남극 대륙의 주인은 누구? 남극대륙의 주인은 누구래? 누구야? 어때요? 그래서 남극대륙의 주인은 특별히 현재로서는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각 나라가 이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2048년까지는 어, 공유, 공유라고 하기로 했고 2048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각 나라가 앞다투어 남극의 연구 기지를 세우는 이유가 겉으로는 연구 기지니까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누가? 수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운다는 거야. 근데 속내는 뭐라는 거야? 나중에 뭐 자기가, 하려고? 어? 나중에 어, 자기가 차지할. 그렇지. 나중에 여기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그 뭐야. 속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지. 지구의 땅의 주인 누구냐. 뭐 내가 샀으면 내가 주인이냐. 라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선생님 같은 사람은 땅의 주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쌤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주인이 없고 땅의 주인도 없고 대신 땅의 주인이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주인처럼 쓰고 있으니 오히려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사용료를 걸어서 그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눠주자라는 게 쌤이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 캠페인의 어떤 그런 기본 밑바탕에 올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니다 이거 주인이 있다 내 땅 네 땅이 있다 라고 내가 빨리 차지해야 된다 라고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인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유럽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빵이 있다는 거지. 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은 바게트. 바게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 우리나라 밥 먹듯이 걔들이 이제 아침에 가서 바게트를 사와가지고 이제 바게트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고 독일은 독일. 독일 빵은 뭐래? 음, 한술 쪽 중간에 두 번째 분단에 브레첼? 브레첼 알아? 아니요.
몰라? 네. 옛날에 이거 먹고 어떤 대통령이 틱거리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 알 텐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요거, 요거. 아프라첼이요? 아, 프라첼. 아, 그래. 브레첼. 그 발음 차이네. 아, 그 다음에, 영국. 잉글리시 머핀. 알잖아, 이거는. 네. 요거, 머핀. 잉글리시 머핀. 알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 나와? 덴마크? 네. 덴마크 뭐? 데니시 페이스트리. 데니시 페이스트리. 요것도 알지? 아니요? 아니야? 보면 알 것 같은데? 요런 요런 거. 아, 알아요. 어, 이거 많이 먹잖아. 네. 요거. 데니시 페이스트리.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더치브레드. 이 더치라는 말 자체가 네덜란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더치페이 이것도 사실 네덜란드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더치브레드랍니다. 생긴 게 다 달라. 여기는 여기가 이게 더치브레드라고 있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아 빵인데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다양한 빵이 발달했냐? 빵 문화가 발달했냐? 우리나라는 빵 문화가 원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야? 밥, 밥 쌀문화. 또는 떡. 아, 밥을 해 먹거나 떡을 해 먹거나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애들은 빵 문화냐? 이유는 뭐래? 그, 미리 잘 재배돼서. 그렇지. 별을 재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별을 재배할 수 없는 이유는 건조해서. 어? 어, 어, 또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는 48조 아래쪽으로 오니까. 그, 여름 평균 기온이 영상 22도를 넘지 않는 곳이 많다. 또 여름에 우리나라는 막 고온 다습해. 여름에 막 35, 6도, 7도 막 올라가고 막 계속 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 습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오히려 벼가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영상 22도를 넘지 않아 버리면 벼가 제대로 자랄 수가 어,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유럽의 기후가 22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벼농사 짓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벼농사 대신에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뭘 재배했다는 거야? 밀, 밀을 재배했다. 그럼 밀하고 쌀하고 차이는 뭐냐? 쌀은 우리가 씻어서 바로 그냥 밥해 먹잖아. 근데 밀은 바로 씻어서 뭘 해먹을 수 없다는 거야. 밀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49쪽에? 가루를 내서.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거나 면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서늘한 여름 비가 박도가 바로 그 밀을 잘 재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밀을 갖고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빵 문화가 발달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즉 그 나라의 먹거리 역시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미국, 지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는 논에서 논 밀은 논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밭에서 키워. 농과 밭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음, 밭이라고. 밭은 밭 건조한. 그냥 어, 또는 한 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또는. 그래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분 생각하면 되고,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장.
장마철이 사라지는 걸까 됐는데 52쪽에 보면 하지가 나와. 하지. 하지가 뭐야? 음, 하지 몰라? 화지가, 하지. 화지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장마는 보통 하지에 시작돼요. 아니면 아, 첫째 나오게 하지 감자는 하지 무렵에 나오는 감자다. 하지는 1년 중 가장 해가 길 때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6월 21일이다. 뭐 나왔네. 하지가 뭐라고? 그, 가장 해가 길 때. 낮이 가장 긴 날이 하지야. 하지가 지금 6월 21일이야. 이거 양력 정해져 있는 거야. 하지의 반대말은 동지. 동지. 동지는 12월 22일인가 뭐 며칠이야.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거야. 지금은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 그러다가 하지 때 일어나면 우리나라 밤 한 8시 넘어서까지 환하지. 그다음에 이제 하지를 지나면 밤이 짧아지기 시작해서 동지에 이르면 한 5시 정도만 돼도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하지하고 동지가 있고 하지 감자, 하지 무렵에 나오는 감자, 하지 감자, 감자가 그때까지 제일 이제 맛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장마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하지 때 6월 21일 그 격에 시작되어서 보통 한 7월 20일 정도에 한 달 정도 우리가 장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라는 거야. 그 장마 이후에는 이제 이른바 불볕더위 해갖고 우리나라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때가 바로 7월 말 8월 초야. 왜? 그때가 제일 더워서. 어, 피서, 음, 피서가 뭐야, 피서가? 희석아니요? 피서 간다고 그러잖아, 피서. 피서 간다는 말 안 써? 못 들었어요. 피서 간다는 말 못 들어봤어? 야, 너네 네, 뭐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피서 갈 거야? 이런 말 안 해? 안 해요. 그래. 선생님과 의하고 서로 의하고 다르네. 우리가 피서 간다는데 피한다는 거야. 서가 더위 서자야. 더위를 피하는 걸 보고 피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장마가 뭐래?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현상. 그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비가 오는 현상들을 보고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류성 강수하고 전선성 강수가 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왔는데 대류성 강수는 뭘 말하고 전선성 강수는 뭘 말하고 두 개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설명하면 음, 물의 대류에 의해 내리는 비가 대륙성 강수고, 장마 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가 전선성 강수래요. 그래. 그러면 그게 그걸 서로 말로 쉽게 한번 설명해 봐. 그는 대류에 의해 내리는 비라는 게 뭔 말이야? 대류가 뭐야? 그러니까 열이,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고 얘가 뜨거워져서 다시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돼서 다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내리고 이걸 반복하는 게 대류성 강수고 음, 그 뜨겁고 습한 공기랑 습하고 차가운 덩어리가 만나서 차가운 게 무거워서 음, 그러니까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오고 음, 뜨거운 게 위로 올라와서 음. 이 뜨거운 게 비구름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리는 게 전선성 강수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열의 전달에 있어서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대류와 전도와 전도. 복사.
기억나? 우리 옛날 네, 책 봤어. 대류. 대류는 뜨거워진 것은 뭐하고? 위로 올라가고, 올라 차가워진 것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오고. 물도 뜨거워지면 증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그 물들이 모여. 구름이 돼. 그러다가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면 그것도 떨어져. 그럼 그게 바로 비야. 이렇게 내리는 거를 대류성 강수, 즉 소나기. 보통 내리는 비, 이게 대류성 강수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전선성 강수라는 거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커다랗게 네 가지의 커다란 전선이 있어. 시베리아 기단 들어봤어? 시베리아 기단? 찬바람 되는 거 시베리아. 그다음에 중국 쪽에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요 태평양의 북태평양 기단, 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일본 저 이쪽으로 오츠케 기단.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기단이 네 개가 있는데 이 기단 네 개가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거야. 세력 싸움. 그래서 저 시베리아 기단이 막 남쪽으로 밀고 그 차가웠고 저기 하는 게 밀고 내려와. 그러면 우리나라 날씨가 아주 뭐해? 좋아요. 춥단 말이야, 춥다. 근데 이 습하고 뜨거운 이 태평양 기단이 막 위로 올라와. 그럼 우리나라가 날씨가 뭐한 거야? 음, 덥고 더워요. 습한 거라니. 근데 이 북태평양 기단하고 그 다음에 오츠계 기단,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는 경우에 요 북태평양의 공기 덩어리가 비구름으로 바뀌면서 그 장맛비를 뿌린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한 달 동안 머무르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맛비가 계속 오는 것들, 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장마전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54쪽에 그림 나와 그림. 네, 그래서 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보여? 네,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오츠케 고기압 보여? 네,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요 장마전선 강우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이게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북한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내려오면 남한 쪽에 비가 내리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세력 싸움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네. 그다음에 부단원에서는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나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뭐래? 음, 58쪽에 지중해성 기후라. 그 여름이 뜨겁고 건조하며 겨울이 습한 기후. 겨울 습한 우리나라는 여름이 뜨겁고 덥고 건조한 게 아니라 뜨겁고 습해. 겨울은 차갑고 건조해요. 차갑고 건조해. 근데 올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것들은 여름이 뜨겁고 건조하고 겨울은 습한 기후. 그것들이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 주로 이제 지중해가 알아? 지중해가 어딘지? 네, 어디야? 지중해가. 그 태평양 거기 아닌가? 나 왼태평양. 아닌가요? 아니야. 지중해 지도가 어디를 이게 지도가? 자,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가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 바다.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 여기 일대. 요 일대가 지중해 바다에서 여기 프랑스 남부 다 지중해야. 스페인,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몰타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를 보고 지중해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게 지중해성 기후 이 일대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인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의 사이 요게 이제 지중해야 지중해. 됐어? 네, 반면에 여기 튀르키예 이쪽 우크라이나 이쪽 여기가 흑해. 그리고 지금 흑해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러시아는 땅이 북쪽에 있잖아. 네, 이 북쪽 바다가 겨울에 얼어버려. 얼어버리면 배가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니잖아.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바다가 필요했던 거야. 그 바다가 바로 여기야, 여기. 이 흑해.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흑해. 여기 흑해야.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흑해를 이렇게 가로막혔다는 거야. 근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럽편으로 가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 바다로 진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쪽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 중에는 바로 이 흑해로 진출해야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단지 두 나라 사이의 무슨 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지리학적으로 여기 부분 바다로의 진출을 꿈꾸는 그러한 러시아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반도를 둘러싸고 왜 러시아 딱 있거든 연해주 여기 왜 쳐들어왔냐 이게 왜 차지하려고 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쪽으로는 얼어버려.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바로 이쪽 북한 남한 이 한반도 얼지 않으니까 이 동해바다를 찾아서 이 태평양을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리적 지식들을 이렇게 많이 쌓을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용어들과 좀 친해질 때 서로가 나중에 또 학교에서 지리 공부할 때도 더 이해를 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라는 책이야. 뭐에 관한 책인지 심자이가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생각난 게 없어? 네. 그거는 야생동물. 아,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그런 책이어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그래. 서로 또 새로운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